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오늘 이제 3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현재까지 아직 좀 장은 안 끝났는데요. 뭐 시장은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일단 이제 뭐 보고서 내용들은 일단 대우조선해양, 삼성전기, 그다음 국내 이제 시황 자료 한 2개 정도 있고, 정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정유 관련된 거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두산마켓, 기아, 저스템. 네, 요렇게 오늘 좀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산업 보고서보다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사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 썼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보수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다만 이제 이 방향성으로 보면은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목표 주가도 올렸지만 적자도 3,400억이나 나왔고요. 근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해버려 가지고 충당금으로 쌓았고, 그럼 올해 이제 실적은 좀 부담 없이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그 수주 받았던 것들이 이제 건조가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수주도 뭐 잘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LNG선 수주가 올해는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은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줄 가능성은 높고, 그것도 다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반영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일본 업체로부터 수주 받았는데 이게 역대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LNG선은 발주가 꾸준히 일어나고 운임, 그러니까 그 선박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LNG선 운임은 꺾였거든요. 예, 작년에 뭐 컨테이너선도 꺾이고, 운임이 꺾이면 조선 성과도 원래 꺾이는데 지금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조선사들이 이 도크를 꽉 다 채워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공급자 우위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협상력이 더 위에 있는 거죠. 뭐 아니면 너네 하지 마라. 우리는 일감 다 모아놨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도크가 비었어요. 막 배를 만드는 공간들이 막 물량이 없어가지고 비어 있으면 그냥 저가라도 수주해서 만들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매출은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무리해서 수주할 이유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NG선 수출은, 그러니까 LNG선 발주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드 맥킨지라는 곳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 미국 내에 천연가스 생산 능력이 7천만 톤에서 1억 9천만 톤까지 좀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전기차만큼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LNG 시장도 커지거든요.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미래죠. 중동에서도 수출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LNG 선박이 많이 필요하고, LNG 선박만 필요한 게 아니죠. 거기 들어가는 피팅부터 강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NG 선에 들어가는 이제 LNG 운반선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 이제 화물창이라고 하는데, 요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 보유한 업체가 GTT입니다. 프랑스에. 이게 물동량이 증가하는 거 말고도 이제 이 LNG 선박, 옛날 선박들은요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24년부터는 이 C2라고 A, B, C, D 2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2등급이면 그 선주는 운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거나 막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낮게 받겠죠. 그게 이제 내년부터, 사실 뭐 올해부터 좀 적용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본격 시행은 아마 내년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40척의 선박이 2등급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저 선박은 운항 못 합니다.
그냥 운항 멈춰야 돼요. 2등급은 다시 등급을 올릴 때까지. 그러면 방법은 바꿔야죠.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선주나 이런 LNG 밸류 체인을 볼 때 두 가지죠.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유럽은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러시아로 못 받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아야 되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LNG 수요가 늘어나는 거, 예, 요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선박을 바꿔야 돼요. 친환경 선박으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이제 조선주한테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지금 운임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메탄올 추진선으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발주하는 김에 그 탄소 배출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주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삼성과 대우의 차이는 뭐냐면, 삼성은 해양 플랜트 있죠. 바다에서 원유나 그 가스를 캐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하는 편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 하나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잖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해양 플랜트보다는 기존의 상선 이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해양 플랜트를 좀 줄이는 대신에 뭘 하냐면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 이런 거 이제 운반해 주거나 해주는 그런 설치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우조선해양은 충분한 수장고도 있고 올해 수익성 개선 방향성 명확하니까 좀 뭐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뭐 대우조선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얻어 나가야 될 건 요겁니다. LNG 요 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밸류체인들 계속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일시적으로 LNG 수주가 많았던 건 아니다. 예. 저게 이제 동의를 하시면 계속 저 LNG 밸류체인 잘 찾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도 있고, 조선 기자재에서는 그 본행제 있죠. 본행제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 피팅, 그다음에 강관, 파이프라인, 예, 이런 기업들이 다 LNG 밸류체인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하이투자의 고위험 연구원이 목표 주가 18만 원 이제 제시를 유지했고요. MLCC 바닥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일수, 재고일수가 정상에 이제 근접했다. 6개 분기 만에 적정 재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면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카 우려가 이제 동사 주가를 작년에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반기에 그 주가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제는 방향성이 바뀌었으니까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리오프닝 환경에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이제 작년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거래선 플래그십 스마트폰량 이제 부품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겠죠. 이런 이제 부품 수요가 예상보다는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장 부품 쪽도 있죠. 예. 카메라 뭐 모듈이라든가 또 플립칩 BGA, 예, 이런 쪽, 또 MLCC도 자동차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전장화하면 삼성전기도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 안정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IT도 이제 바닥을 쳐가고 전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추정치를 좀 올렸어요.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14% 이상 올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튼 작년보다는 나아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항상 제가 어제도 반도체도 이제 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 뭐 센터장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여기서 100에서 200 가면 좋죠. 그죠? 2배 성장이죠. 200에서 300 가면 얼마죠? 50% 성장이죠.
근데 어쨌든 성장은 해요. 근데 뭐냐면 성장률이 둔화되죠. 그리고 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성장률이 꺾이는 거죠. 네. 그리고 50에서 40에서 30으로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이게 절대 레벨은 올라가도 빠져요. 근데 지금은 반대란 얘기죠. 마이너스거든요. 역성장은. 근데 역성장 폭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럼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방향성. 예, 항상 방향성.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도 적자인데 주가 그때 올라갔던 게 올해 흑자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보시고 이게 삼성전기 어쨌든 지금 이게 매출 비중인데 이 컴포넌트 요게 이제 MLCC고요. 모듈은 카메라. 그다음 패키지가 플립칩 BGA 요 세 개인데 이 MLCC가 제일 크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판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비중. 예.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봤을 때 저점 평균은 12만 5천 원.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 보실 때 13만 원 이하는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밸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릎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평균이 17만 원이니까 요 레벨 이상은 조금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들고만 가는 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게 맡겨진. 그러니까 평균 밸류는 한 17만 원 정도 된다. 다만 이제 13만 원 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밸류상으로는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옛날에 이제 고점 갔을 때 평균 한 24, 5만 원. 근데 정말 업황이 좋아지면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5만 원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밀릴 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또 급락 나올 땐 겁낼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17만 원 이상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약간 더디겠죠, 주가 상승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되, 다만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의 성장이 나와준다면 17만 원이 아니라 이제 더 가는 거죠. 20만 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예. 이제 MLCC도 더 나쁠 거 없죠. 자동차는 좋아지죠. 한번 이제 관찰할 필요는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좋아지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의 조창민 연구원님이 한국 증시 여전히 매력 높다. 예, 그러니까 이익도 지금 터닝하기 시작했고 주당 순이익도 터닝하려고 그러고요.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코스닥은 거래대금 증가함률과 0.63 정도, 63%로 일치하고 지금 4개월째 거래대금이 증가해요. 지금 그런 상황. 이게 영업이 여기 보시면 이게 터닝을 하죠. 예,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거의 바닥까지 왔고 상승, 그러니까 1분기하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같이 올라간 기업들 있죠. 이 수가 드디어 역전했어요. 상승 쪽이. 그동안은 항상 하락이 더 많았어요. 하향 조정이.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거래대금 증가하죠.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과 증시 추인데 거래대금 증가할 때는 확실히 좀 같이 연동됩니다. 바닥에서 저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 좀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의 수출액이 드디어 터닝했어요. 보시면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역 수지도 돌리고 있고, 그 우리나라 물가거든요. 이 진한색이 한국의 소비자, 밑에 약간 이제 검은색이 근원,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거 제한. 이 근원도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물가는 확실히 꺾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KB증권의 전우재 강채연구님이 이게 참 내용이 괜찮으면서도 진짜 저걸 믿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들고, 예, 또 냉정하게 볼 건 또 봐야 되고, 아무튼 잘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2차 전지와 정유 산업이 어차피 이제 2차 전지도 화학 회사들이 좀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유는 휘발유고 경유나, 근데 2차 전지는 배터리인데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자동차를 이동시킨 연료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합산 규모가 2057년 되면 동률을 이룬다. 그러니까 같아진다. 2차 전지나 정유나. 정유사들은 순이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2%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한 5% 정도 목표를 하거든요. 5에서 7. 예. 근데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2차 전지 산업의 합산 순이익도 결국엔 정유랑 똑같아지겠죠.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지난 10년간 정유 산업의 시가총액이 1에서 1.8조 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대. 전 세계 다. 근데 글로벌 현재 2차 전지 산업 시총이 그 4,830억 달러거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대입을 하면은 2차 전지 산업의 시총도 최소 1조는 돼야 된다. 그럼 그것만 해도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가면 3.6조도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시장이 커지니까. 예. 이익률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일견 타당한 얘기죠. 만약에 전기차로 다 바뀐다면. 그리고 여기다 무엇보다 더 높은 밸류를 줘야 되는 게 정유랑 다르게 2차 전지는요. 몇몇 회사 외에는 못 만들어요. 정유는 워낙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높은 상승 여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2차 전지 회사들을 이제 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자동차랑 비교하면 크게 매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100%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자동차 시가총액이 2조거든요. 2조 달러.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0.5조거든요. 지금 업사이드가 크진 않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구분을 해본 거예요. 정유랑 평가하면 굉장히 저평가고 자동차랑 보면 비슷하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가 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2차 전지가 저렇게 올랐어도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그러니까 비싸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시장과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가 30%잖아요. 예, 원가가. 그거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총과 거의 비슷해요. 자동차랑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도 뭐 적정한 거지 비싼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로 대입을 해보면. 근데 정유랑 비교하면 엄청 싸고.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 다음 미국 시장 기대된다. 미국 침투율은 여전히 낮아서 7.7이니까 유럽 중국보다 낮으니까 더 늘어날 여지가 있고, 인플레 감축법 혜택 당연히 받죠. 그래서 보조금이요, LG엔솔이 41조를 받을 것 같대요.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SK온은 23조, 시총 대비해서 159%, 엄청나게 많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사업에서 7.8조 정도 돈을 이제 돌려받는 겁니다. 저 정도 돈들을 이제 받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현재 이제 법에 의하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은 왜 저렇게 그럼 저렇게 비싼 보조금을 주냐, 많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들곤 쉽고 중국은 배제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우방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장 유치하고 우리 보조금 줄게,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싫은 거죠. 중국이 지금 배터리든 태양광 세계 1위잖아요. 그걸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배터리 탑10 중에 중국이 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냥 한국 한 개밖에 없고요. 9개 탑10 중에. 너무 쏠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한테 좀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 정유 동시에 호황 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정유가 좀 빠지는 자리, 정유는 언젠가 꺾이죠, 당연히. 이 자리를 이제 2차 전지가 메꾸고 연평균으로는 한 1.6% 정도 성장은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성장률이 낮지만 2차 전지랑 정유가 같이 들어가면 한국 같은 기업들은 한 연평균 7.6% 정도 성장은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전통산업 점유율은 얼마 안 되는데 2차 전지 점유율이 SK인후도 6%, LG화학이 12.3이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 저렇게 성장률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합쳐서 보고 있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공급자고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수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가 어떻게 보면 갑이에요. 요새 뭐 SK랑 LG엔솔이 포드랑 GM하고 결렬을 했지만 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나 GM이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SK랑 LG엔솔이 먼저 안 하기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수익성도 신경 써야 되니까.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공급자 위주고 수요일 증가에 따른 이익 극대화. 국내 업체들 수율은 90%인데 이게 한 95%까지만 올라가도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1%니까 5%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율 산업인데 수율 싸움.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지금 90%도 꽤 높은 수치지만 더 높이려고 99까지는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2차전지가 정유 시장, 여기 배터리 요게 매출이고요. 예, 이게 정유인데 절반까지는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차 시장 성장인데 여기 북미가 33%예요. 중국이 17이고 유럽이 26.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는 미국이 커진다. 그리고 이게 수주 잔고입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LG엔솔 이게 이제 그 SK온 네, 수주 잔고인데 예,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리고 배터리 시가총액입니다. 예, 정유 시가총액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좁히겠죠. 그리고 테슬라 시가총액 뭐 압도적이고요. 자동차 중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이제 그 KB의 이제 같은 요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분석을 시작을 했고 뭐 저평가돼 있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보유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LG엔솔 가치를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LG엔솔 지분 가치만 97조 원이 됐어요. 갖고 있는 것만. 그리고 양극재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과 좀 유사한 사업을 좀 갖고 있는데 아무튼 18조 원 정도 되고요. 양극재가. 그리고 석유화학, 생명과학, 파만농 여기서도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가는 여전히 좀 저밸류다. 그래서 이제 80만 원 좀 향해서 좀 올라가는데 잘 좀 보유해 나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거 워낙 많이 갔는데 LG화학도 양극재거든요. 이제 그 가치를 영향을 좀 받아야 될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제일 못 올랐던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죠. 이제 삼성 SDI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오늘은 이제 이노베이션도 모처럼 급등이 나왔고 목표 주가 22.3만 원이고요. SK온이 이제 못 가는 이유는 명확하게 뭐냐면 그 적자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조금 이제 아직 안 나와서 이게 적자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조금씩은 잡혀가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조금 적자로 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 뭐 어느 시점에서는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 수주 잔고가 200조 정도 되거든요. 200조 이상이니까 포드부터 시작해서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정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조지아 공장, 헝가리 공장 수율 안정화도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이제 제일 큰 혜택은 이제 IRA죠.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시총의 153%나 되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SK의 증설 물량 대부분이 저기 미국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울투자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66,000원 제시를 했고 사실 이거 두산바켓도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아요. 되게 무겁죠. 버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 맞는데 참 못 가요. 저번에도 이제 블록될 때문에 한번 폭락을 했다가 아무튼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작년만큼의 이익은 안 날 걸로 보고 있는 게 왜냐면 작년에는 어쨌든 이제 부품 조달 차질도 좀 있었고 그다음 마케팅 같은 것도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수익성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저 PSD가 프로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케팅 같은 거 하고 환율도 좀 불리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감이 간다. 다만 그걸 감안을 해도 너무 저평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싸니까 감익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사 주요 시장은 주택만이 아니라 농경, 렌탈도 있고요. 렌탈도 건설, 농경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렌탈 사업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 렌탈도 이 농기계, 또 농경, 또 이 건설 쪽 그쪽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건설 절반, 농경 절반이다. 여기 보시고 건설은 주택이 30%,
비주택이 70%니까 비주택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주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야, 이거 만약에 미국 지금 요새 주택 안 좋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야, 미국 주택 안 좋은데 어떻게 이 굴삭기가 좋아지겠냐, 이제 약간 이런 논리인데, 인프라 쪽으로 보면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거 쪽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지금 주거는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인프라 투자 법안이 21년도에 통과가 됐죠.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러면 인프라 건설 공사에는 한 5에서 7% 정도가 비중으로 건설 장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북미에서만 70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바켓 매출도 4조에서 지금 6조까지 성장을 했고, 소형 트랙터, 농기계 이런 쪽으로도 가고 있고, 거기다가 인프라 미국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뭐 상승 여력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이고, 다만 이제 이 주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 이슈 있죠. 작년 11월 기억하세요? 그때 한번 주가 곤두박질 쳤죠. 블록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오히려 기회였죠. 그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어차피 이건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두산 엔진이 지분 10.55% 갖고 있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랑 이 두 회사가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두산 엔진이 두산 바켓 지분 10.55%를 이제 증권사에 준 거죠. 이제 PRS라는 이제 형태로 처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누가 참여했냐? NH랑 한투, KB, 신영증권이. 그래서 이 PRS 절반, 그 물량 중에 절반이 일단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나오면 끝나. 근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저 지분을 이제 처분을 하면서 조건을 단 거예요. 그 가격이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찾아가지고 34,000원입니다. 기준가가 3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34,000원 이하면 증권사가 돈을 벌어요. 그 손실 금액은, 그러니까 증권사가 만약에 기준가가 34,000원인데 두산바켓 주가가 막 3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인가요? 여기가 그 4,000원만큼의 차익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손실을 증권사들한테. 근데 반대죠. 지금 주가 얼마죠? 38,000원, 9,000원이죠. 그럼 34,000원이니까 그 올라간 만큼의 상승분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지금 사실 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4만원, 42,000원, 3,000원 가면은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도 일단 손실 보전 차원에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500만 주. 이제 나머지 물량도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면 정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이 물량은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없잖아요. 더 이상 악재. 오히려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 한 번 남아 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한번 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때가 11월 29일 한번 주가 폭락한 날 있어요. 블록딜. 네. 기준가가 34,000원. 근데 이제 손실을 좀 보전하려고 증권사들이 처분했고, 근데 다시 올라가면 또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또 나온다. 주가 빠진다. 기회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ROE 한 8% 잡아가지고 보수적으로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이건 보수적이에요. 이게 적정 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43,000원 나와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여기 최강시 연구원님은 일단 66,000원이니까 6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보수적으로 ROE 대입해서 ROE 한 8% 대입해서 잡았더니 43,000원입니다. 지금 주가 39,000원. 근데 지금 사가지고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보수적인 목표가를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는 36,000원, 7,000원. 6,000원 미치면 더 좋아요. 그 이하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괜찮은데 신규 접근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뭐 지금도 비싸진 않지만 가격적으로는 이제 한 3만 5, 6천 원 정도가 가장 뭐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고, 요게 요 노란색 선이 건설주 비주거 인프라 쪽입니다. 이게 늘어나죠. 이렇게 보시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 기아가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보고서 썼는데 목표주가 11만원으로 올렸고요. EV9이 올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데 SUV, 대형 SUV 전기차예요. 네, 한국에 출시되고 하반기에 미국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EV3랑 EV4는 이제 저가형 모델로 유럽과 한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는 아마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당도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주주 환원도 하고, 그죠? 예. 여러모로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주가 요새는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조정이 나온다면 EV9이 요게 좀 핵심인데 요게 잘 팔려야 됩니다. 주가 올해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저 대형 SUV EV9이 얼마나 팔릴지. 7인승이고 요게 100km 충전하는데 6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3월 14일인가 15일 날 공개돼요. 이거는 이제 컨셉카입니다. 이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게 전시됐던 이제 모델인데 요거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약간 바뀔 겁니다. 근데 요 모델을 조금 바꿔서 3월 14일인가 아마 15일인가 공개해요. 일단 외관은. 한번 보시고, 또 요게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가 됐다고 하니까 요게 얼마나 팔릴지가 관건이고, 현대 기아는 어쨌든 특히 기아는 더 비중이 높은 게 유럽, 한국, 북미 다 합쳐서 비중이 이렇게 올라와요.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선진국이 중요하다. 기아 입장에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스템이라는 기업 혹시 아세요? 이게 나온 지가 꽤 돼서 제가 그때 조금 읽어봤는데, 아무튼 오늘 좀 제가 더 정리해가지고 오늘 좀 요약해가지고 적은 거고요. 한번 우리 반도체 한번 배웠잖아요. 근데 저도 전혀 생소한 기업입니다. 저스템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뭐냐면 AMC가 뭐냐면은 오염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분자 오염 물질. 그러니까 오염체라고 보시면 돼요. 퍼지 시스템은 뭐냐면은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이송하죠. 웨이퍼를 이렇게 공정마다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요. 그죠? 뭐 증착 공정, 습식 뭐 그 뭐죠? 식각 공정, 그 웨이퍼를 옮겨야죠. 반도체를 만들면서. 예, 같은 공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공정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 이제 옮겨 다니는 건데, 그래서 웨이퍼 위성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웨이퍼를 담는. 그걸 FOUP라 그래요. 요게 웨이퍼 보관 용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오염된대요, 자꾸. 습도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장비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 저스템이라는 회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오염물질, 수분 이런 것들이 결함을 생성시키는데, 결함은 당연히 수율을 떨어뜨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학물질 남아있는 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클린룸 있죠. 예, 깨끗한 공간, 반도체 만드는 거기 필터 이런 걸 통해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손실로 이어지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저 웨이퍼 보관 용기에 들어오는 그런 뭐 각종 오염 물질이나 그런 습도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좀 막아줘서 수율을 올릴 수 있게 웨이퍼를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장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이런 남아있는 화학물질과 습한 공기를 질소, N2는 질소거든요. 질소를 넣어가지고 안 남게 해주는 거, 깨끗하게 해준다. 오염물질 희석, 배출하는 게 질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2 퍼즐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회사가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저 처음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그랬는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염물질을 없애주는 이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습도가 되게 중요한데 일반 공정에서 습도가 45인데 습도는 낮을수록 좋아요. 습도가 높으면요 이게 그 공정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죠. 오염물질이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45가 아니라 5에서 30% 이하로 이게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미세 공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글로벌 거의 고객사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고, 대만에 경쟁사가 있는데 근데 대만 기업은 좀 고객사가 굉장히 협소해서 실제 요 저스템이 세계 1등이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거든요. 장비가 1세대는 요 세 가지로 나눈대요. 그래서 그냥 요런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LPM은 뭐냐면은 그 이 FOUP가 웨이퍼를 담는 용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 생산 장비로 이송하는 순간에 요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결함을 줄이는 거고, 일본 M사 쪽에 공급 계약을 맺어서 현재 한 1,500억 정도 1분기까지 누적 매출 달성했고, 또 한 가지가 BIP가 확산 공정에서 이 장비에 공급되는 거래요. 요거는. 그래서 이 공정 전후에 웨이퍼가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웨이퍼가 산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해 준다. 그래서 국내 H사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고, DCB는 식각 공정 후에 잔여가스가 남는데 그걸 제거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1세대 제품. 2세대는 고습도 기류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습도를 좀 막아주는 거. 그게 2세대고, 3세대는 더 놀라운 게 지금 개발 중이래요. 아직 만든 건 아니고 개발 중인데 습도를 지금 45가 아니라 1도 떨어뜨린대. 그러면 수율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제목이 뭐냐면 그 저스템을 HPSP랑 약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제2의 HPSP가 될 상이냐. HPSP가 뭐죠? 예, 그 이 수소, 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그러죠. 거의 독보적인 회사죠. 그게 필요하죠. 그게 하는 게 뭐죠? 웨이퍼 치료해 주잖아요. 예, 오염 디펙트라 그러죠. 그거 생긴 거.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오염을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습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요거 말고도 OLED 장비도 만들고요. 뭐 정전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장비도 만드는데, 근데 이건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거의 97% 비중이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상 이익은 120억이 넘으니까 주가는 비싸진 않아요. 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제가 IR 자료 찾아봤거든요. 거기 나온 거 그냥 캡처한 겁니다. 요거는 왜냐면 이제 보고서에 나온 거는 너무 이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IR 자료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왔고요. 여기 반도체 사업 매출 비중이 95고요. 여기 퍼지 새로운 저습도 관리 솔루션. 그러니까 습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웨이퍼를 이송할 때. 그게 이제 웨이퍼 습도를 이제 5%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그리고 FOUP, 이게 웨이퍼를 보관하는 용기에 환경 제어를 해서 품질을 올려준다. 그리고 요게 1세대.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송 장비거든요. 여기가. 요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LPM이라는 모듈 같은 게.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요게 2세대. 예, 요게 2세대 제품입니다. 더 습도를 낮춰주는 거. 3세대는 지금 이제 개발 중인데 습도를 1% 이하로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요거 개발되면 굉장히 회사가 성장하겠죠. 그리고 점유율이 이렇게 높고요. 뭐 세계 1등 기업이고, 요게 이제 OLED랑 장비라고 합니다. 요런 게. 디스플레이 쪽도. 진공, 이오나이징. 요것도 이제 앞으로 매출 비중은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반도체가 주력이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이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주가도 싼 것 같고. 근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시총도 작고. 그래서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아지는지도 관찰하시고, 이거는 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일단 공부는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나중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아서 좀 싸진다면 그럴 때 부담 없이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올랐거든요. 비싼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올해 얼마나 실적 낼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측면으로만 일단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좀
관심은 기울여 봐야 될 기업인 게 이런 건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되게 저도 생소해요. 습도를 저렇게 줄여주는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시고 한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시황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2463에 강보합입니다. 그냥 보합이 끝났고 코스닥은 오늘은 조금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뭐 큰 변화 없이 좀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도 여전히 강해요. 코스피도 여전히 견조하고 네, 다만 이제 코스피는 2500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저걸 넘기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죠. 네. 전자에 좀 강한 상승이 좀 필요한데 네, 반도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조금 답답한 상태고 근데 코스닥은 2차 전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뭐 1등이 에코프로 BM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가볍게 넘겨버렸죠.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이 훨씬 더 그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은 근데 수급 상황은 뭐 외국인만 샀고요. 기관 외국인은 주식 기관하고 개인은 많이 팔았고 특히 코스닥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혼자 코스피 위주로 좀 매수를 했고 전기전자하고 비금속 광물 이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늘 포케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 또 LG화 화학주, SK 이노베이션 예, 이런 기업들이 오늘 급등하면서 화학주로 매수가 좀 많이 몰렸다. 근데 사실은 뭐 다 2차 전지잖아요. 예, 2차 전지가 급등했다 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기계업종, 통신업종 좀 강했고 서비스 업종 오늘 카카오를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조선 이쪽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섹터로는 2차 전지의 날이었고 오늘도 근데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이 최근에 급등했던 양극재는 좀 쉬었고요. 반면에 리튬 관련주가 오늘 뜨거웠습니다.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뭐 금양 뭐 이런 기업들이 요새 리튬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LG화학, 포스코홀딩스는 아침보다는 좀 밀려버렸네요. 오전엔 좀 급등했었는데 반면에 폐배터리는 안 좋았어요. 에코프로, 성일아이테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주 중에서 오늘 그 오랜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아시죠? 옛날에 이제 그 미생물로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이런 기업들이 요새 좀 모처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이노베이션이 오늘은 정말 항상 좀 꼴찌였죠. 근데 오늘은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켈 관련주 니켈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 보였고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을 했어요. 제약하고 이제 아마 합병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런 것들이 일단 셀트리온 주가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바이오 오르고 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강세로 전환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가 또 뒤를 받쳐주면 에코프로 관련주가 밀려도요 시장이 버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버텨준 게 코스닥 좀 방어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업체도 좋았고요. MLCC는 뭐 업체마다 좀 다른 윈텍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오늘 좀 괜찮아. 풍산홀딩스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통신주도 오늘은 이제 SK텔레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휴대폰 부품은 뭐 MC넥스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죠. MC넥스도 완전 왕따 당하고 있었죠 그동안. 예. 정말 못 갔죠. 근데 주가는 이제 좀 저밸류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은 못 가서 그런 거죠. 근데 오늘은 글쎄요, 저도 이게 레벨 3 요거 때문인가요? 부품 척 공급했다. 요거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용 카메라 그쪽에선 강자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모처럼 훈풍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풍력주도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풍력 관련주들도 천천히 뭐 LS, CS 베어링, CS 윈드는 오늘 좀 쉬었나요? 예. CS 윈드가 CS 윈드 올랐군요. 그죠 올랐죠. 그냥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CS 윈드가 그 이번에 유럽 IRA 법안에, 이게 유럽판 CRMA 그 법안과 별개로 2월 초에 발표됐던 이제 넷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중립 법안 같은 건데, 이제 유럽의 법인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수혜주로 좀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 윈드도 정말 뭐 너무나 답답했죠. 근데 이제 좀 뒤늦었지만 좀 주가 급등세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숫자로 간다기보단 약간 폐배터리 관련주들처럼 유럽 정책 이슈로 급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 관련된 기업이 LS 전선이 해적 케이블, 그죠? 해상풍력의 케이블. 또 기억나세요?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가 모노파일이라고 해상풍력 이렇게 꽂는 거. 그 유럽 쪽에서 뭐 영국 쪽 같은데, 그죠? 저희 당사 보고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아제강지주도 약간 이제 그쪽 관련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오늘 뭐 물론 빠지긴 했는데 유럽 관련된 이슈는 뭐 다들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워낙 강해가지고요. 예, 건설주는 사실 다른 거는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비주도 좀 괜찮았어요. 장비주가 조금 부진했던 장비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여줬고, 예, 태양광도 오늘 좀 좋았네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10%.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모처럼 2차 전지에 약간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장과 별개로요, 이렇게 완전 종목 정세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여기 거래대금만 보시면 코스피도 올라가지만 코스닥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거래대금이거든요. 밑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얼마 만에 거래대금 나온 겁니까? 그죠? 작년 내내 거래가 없었어요. 코스닥 1년 내내. 근데 거래대금이 옛날에 이제 한참 2021년도 시장 좋았을 때 그 정도 수치까지 복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 장이 쉽게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나와도요, 이 강세장 기조가 쉽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느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랬고 뭐 그래서 다 좋았지만 좀 빠진 거는 일요일에 제일 좋았던 챗GPT, 이쪽은 좀 매도가, 그러니까 대안주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아무튼 그 SM 공개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15만 원. 그래서 SM 주주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공개 매수에 응하시면 1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그걸 사주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 카카오도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그냥 공개 매수를 했으면 더 싸게 했을 텐데, 예, 유상자 그걸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패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15만 원이면 아주 싼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비싸게 사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빠졌고, 또 카카오가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 물론 SM 인수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괜찮죠. 카카오 엔터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딜인데, 문제는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해버리면 그 과실을 카카오가 못 가져가요. 주주분들한테 남는 게 뭐가 있죠? 카카오 엔터가 또 자회사 상장해버리면.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랑 카카오 엔터가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뭐 대량 매집한 거, 이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그때 하이브 대량 매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이제 뭐 인수하는 것 자체는
뭐 인수만 되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카카오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카카오가 카카오 주주가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걸 명확하게 좀 얘기를 카카오 측에서 인수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걸 해야죠. 근데 만약에 카카오 엔터가 상장하면 이건 오히려 주주 가치 훼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카카오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는 뭐 만도가 좀 안 좋았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웹툰주도 좀 빠졌고 카지노는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카지노주들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중국 리오프닝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항상 그렇지만 많이 오르면 조정 받고 가는 게 그게 시장의 속성이에요.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추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만약에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중국인도 제대로 안 왔고 동남아인들은 이제 동남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더 구조적으로 올 거고 풀이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항상 많이 올랐을 땐 조금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지노 보고서도 공부해봤잖아요.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 보면 구조적이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보고 있고 아무튼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오늘은 좀 쉬었고 오늘 네오이즈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게 피해 거짓이란 게임이 올해 나오는데 그 경쟁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 그 경쟁 게임 평가가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거짓도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건데 피해 거짓은 나오지도 않은 게임인데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락은 조금 오버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네오이즈도 많이 올랐어요. 아직 게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게임 나오기 전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 단기간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는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고요. 다만 오늘 뭐 AD테크, 코아시아 이런 파운드리 쪽 있죠.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안 좋았고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고요. 아직까지. 항공주 쉬었고 조선주도 오늘 좀 대체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대우조선이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오후엔 좀 빠졌고요. 해운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빠지고 있고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좀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리오프닝주가 좀 안 좋았어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국 소비주 이쪽. 그래서 오늘 좀 하락했던 기업들은 그게 좀 특징적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나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좋았고 엔터주 좋았고 근데 반면에 인터넷, 게임, 콘텐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또 리오프닝, 중국 소비주 이쪽은 좀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이게 다 혼조세였어요. 좋은 것도 이거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뜨거웠고 카카오는 급락했고 이노베이션이 오랜만에 좀 급등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굉장히 좋았고 LNF는 급락했고 에코프로도 그리고 중국 소비주 FNF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좀 밀렸고요. SKC는 오늘 강세. HLB가 FDA 뭐 임상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기사를 잠깐 봤더니 또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M은 이제 15만 원에 딱 붙어버렸네요. 붙어버렸고 CS윈드가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금양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JYP 또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도 다 좋았어요. 신재생, 제약바이오 이쪽이 이제 2차 전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옛날에 그 바이든 테마주라 그러죠. 그쪽 관련된 친환경 섹터의 강세가 굉장히 좀 눈에 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폐배터리나 유럽발 이슈로 올랐던 뭐 배터리나 이런 쪽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진 세미캠은 아침엔 좀 올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일본 그 이 소부장 기업들이 불화수소라고 그거를 국산화를 했거든요. 국산화를 했는데 이제 왜냐 일본이 그 자기네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게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했던 기업들이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요새 다시 일본과 뭐 이 배상금인가요? 예, 그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정부 쪽에선 그 일본하고는 이제 좀 협상을 해가지고 옛날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2019년도에 좀 안 좋았던 그 관계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오히려 매물이 이거 국산화 수혜로 좀 올라간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졌다. 근데 좀 그게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렇게 국산화 해놓고 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하고 관계 복원하니까 야 이제 너네 거 안 쓰고 일본 거 쓰는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큰 흐름은 국산화로 갑니다. 가는데 일단 이제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모멘텀도 꺾이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진과 좀 솔브레인 요 기업들은 조금 빠졌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가 아무튼 이제 그런 영향들을 좀 아무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한미 반도체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좀 좋지 않게 오늘 주가가 흘러갔고 또 삼성전자도 못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리고 여기 그 전자공시 보시면 오늘은 아바코 요게 OLED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전옥스라는 이제 기업에 공급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224억 정도. 그래서 12.4%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신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서 오늘 이제 공시가 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기업에다가 ESS 이 회사가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OEM 방식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의 플루언스란 기업이 많이 납품을 하는데 ESS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오늘 굉장히 큰 금액 129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종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오늘 좀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는 DMS가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한국전자금융 요 회사가 이제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 무인 주문기 같은 거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무인 주문기 있죠. 우리 뭐 카페나 이런 거 가면 요즘에 이제 무인 주문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예. 근데 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그 DMS는 아까 아바코랑 비슷합니다. 그 OLED 장비 회사예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렇게 4분기에 오팡이게 좋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서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PER도 낮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두 개가 그러니까 DMS가 오늘 실적 발표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증시가 이제 약간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증가한 상태에서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주도주들이 다만 후속 뭐 바이오나 친환경이 딜을 받치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급락한다 이거보다도 조금 이제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종목 장세 계속 펼쳐질 것 같고 반면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가야 돼요.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개가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힘이 없고 거기다 자동차도 좀 최근에 올라왔다가 더는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조금 답답한 2차 전지만 가지고는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또 이번 주에 오늘 그 상원에서 그
그 청문회가 있습니다. 파웰 의장이 무슨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되고, 이번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다음 주 3월 14일 날 미국 CPI, 그 CPI죠. 그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명확해지면, 뭐 그게 증시에 우호적으로 나오지면요, 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국 열린다고 보는데, 그 시점이 지금 당장 열리느냐, 좀 늦게 열리느냐, 이 싸움 같고, 그리고 지금 막 뭐 2차전지 없거나 막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시죠. 2차전지 너무 많이 가니까. 예, 근데 2차전지라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양극재 위주로 갔던 거고, 폐배터리하고. 예,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 예, 이쪽이 좋았죠. 리튬 관련주나. 예, 이제 어쨌든 또 기다리시면 때가 오니까 포모 현상 절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때가 오면 옵니다.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그 2차전지는 지금 몇 년째 좀 좋은 상태지만, 그동안 보면 주도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카카오 네이버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게임주도 이럴 때가 있었고. 근데 그럴 때 그거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죠. 옛날에 바이오도 그랬거든요. 막 한미약품이 몇 배씩 가고,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옵니다. 오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뒤늦게 가신 분들이 항상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예, 또 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 오늘 아까 뭐 GKL도 보셨지만 많이 오른 기업들은요, 꼭 한 번씩은 조정을 받고 가요. 네, 그거를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는 옵니다. 예, 그리고 못 오른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기업의 내용에 문제만 없다면 좀 잘 인내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제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면 또 차례가 오니까요. 그걸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오랜만에 또 그 라이브, 예, 하니까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